잠시 후 제2커넥트데이 2018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인 본부장. 그냥 할게요. 네,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2커넥트데이 2018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방해되지 않은 한 사진 촬영은 가능하오니 방해되지 않도록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전 일정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트랙룸의 현장 상황은 오션룸과 제이스페이스의 중계 화면으로도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커넥트데이 2018 총괄 기획을 맡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의 박은하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커넥트데이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혁신가들이 서로 간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원을 만들다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혁신가분들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주에 모여 제주에서 연결되고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새로운 변화를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와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혁신가분들, 영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장 밖에는 참가해 주신 지역혁신가분들의 철학과 실천 활동을 지도, 관련 서적, 엽서로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나눠드린 프로그램북에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커넥트데이 2018 오프닝 세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 조성과 이옥형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에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외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옥형 과장님께 격려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 조성과장 이옥형입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뭐 이런 말씀하셔서 뭐 공무원이 이런 데 나와서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좀 촌스러우니까 하지 말자 말씀드려서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주에 혁신가분들 모여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은 제 전정환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또 몇몇 분들하고 이런 논의들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시는 노력하시는 혁신가분들을 만나고 연결하고 하면 좋겠다는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뭐 작은 시도도 해보고 올해 좀 더 이제 키워서 행사를 해보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아까 우리
가이드 해주실 때도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에 혁신가로 아까 사진에 안 계셨던 분들도 다시 또 새로운 혁신가로 동참하시고 이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작은 점에서 시작하기는 하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점들이 뭉치고 커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정말 커져서 커다란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도 이제 힘을 보탤 거고 제주센터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오늘 모임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많은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커넥트 데이 행사 기간 동안 나온 컨텐츠는 영상,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의 지식이 확산되어 지역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행사 개최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개회를 마치고 J-커넥트 데이 2018 오프닝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이경호 선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프닝 섹션 사회를 맡게 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의 이경호 선임입니다. 이번 오프닝 섹션을 시작으로 J-커넥트 2018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세 분의 지역혁신가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14시 30분부터 포커스 섹션이 진행됩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요. 17시부터 패널 토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정보 공유 시간과 네트워크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오늘 전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이곳 트랙룸의 행사 상황이 오션룸과 J스페이스에서도 실시간 중계되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J-커넥트 데이 2018 지역 혁신가들의 실천, 학습, 커뮤니티 장을 열면하는 주제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정환 센터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 정보 공유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변화와 실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발표에서 J-커넥트 데이가 왜 만들어졌으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졌던 소명이 무엇일까요? 100년 전에 저희는 근대화가 좀 늦었잖아요. 늦다 보니까 나라를 잃기도 하고 또 남북이 분단되기도 하고 한국 전쟁도 겪고 그런 폐허의 상황에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근대화는 크게 산업화, 민주화 두 가지의 어떤 미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놀랍게도 그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각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화를 먼저 좀 이루었고 이후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과연 이것이 기적일까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기적 이후에 어떤 그 마법에서 온 저주를 풀어야 될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 편차가 매우 커졌습니다. 모든 리소스, 인재,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과밀로 의해서 수도권의 생활 비용이 매우 비싸죠. 그리고 지방 도시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인재가 부족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것은 굉장히 큰 성과고 우리의 윗세대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관성에 의해서 기존의 성공 방정식대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강의 기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탑다운으로 대기업을 작은 기업일 때부터 키워내고 지방정부에 어떤 미션을 줘서 같이 단기간에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인재 자본이 집중하고 지방 도시는 생산 기지 중심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이런 방정식이 잘 워킹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이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효율성 중심의 전략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패스트 팔로워로서 이미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고 아마 10년 이내에 인구 절벽을 겪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일본은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대기업이 후속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죠. 기존의 민간 협력으로 잘 됐던 부분이 정경 유착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우리는 필요한데요. 그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그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대가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근대화를 이루어냈던 세대들,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세대들에서 새로운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서울이나 그런 데 집중했던 것 외에 기존과 반대되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인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변화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넘어서 일상의 위대함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 함은 지방에 있던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서 성공을 한 거죠. 20, 30년 전에. 그분들이 다들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주변에 아파트를 만들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강남의 아파트가 더 오르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응답하라 1984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어린 시절에 골목길의 정치를 굉장히 느끼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가치를 내던지고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일원이 되었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거꾸로 강북의 연희동, 연남동에서 골목길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전국의 지역에서 그런 일상의 위대함을 찾아가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지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입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회의 편차, 너무 서울에 있는 강남 이런 쪽으로 몰려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평평하게 균등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서울 다음에 2등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서울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TV를 봐도 서울이 나오면 제주도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옵니다. 실제 제주도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라산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운동장은 정말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와보니까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약간 장난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이 제주도와 똑같아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진도에 여행 갔다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읍성 안에 유채꽃을 심어놨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마을 분들을 다 내보내고 제주도를 닮고 싶어하는구나.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도는 진도답게, 제주는 제주답게, 목포는 목포답게 다양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의 다중삶 디자인입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IMF 때 그게 깨졌습니다. 깨지고
평생 직장이 아닌 그분들이 50대들이 많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30대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진 상태를 넘어서서 평생 직업도 없어졌잖아요. 내가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다. 계속 변화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중산 디자인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를 하면서 책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를 하면서 과수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쟤는 왜 하나를 진득이 못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생각하는 나의 미션에 맞춰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만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자신의 직업과 지속 가능한 자신의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재의 미래 세대들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디깅과 도심 재생인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유희열이 진행하는 프로에 지코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지코가 얘기하는데 디지털 디깅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음악 앱에서 열심히 요즘에 70년대 80년대 노래를 디깅하고 있다. 이은하의 노래에 빠졌다. 이 노래는 너무 세련됐다. 사실 지코가 가장 힙하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과거의 것들이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재생의 원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서로 간에 이기고 지는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근대화에 있어서도 산업화를 먼저 할 것이냐 민주화를 먼저 할 것이냐 가지고 피터지게 싸웠죠. 그들이 뭔가를 그래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싸우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이기고 지는 게임의 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공유하고 개방하고 시너지를 내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굉장히 능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학습해서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서울, 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자꾸 서울을 닮은 도시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듯이 지역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이 더 잘 되도록 내가 일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그 권리를 지금 박탈당했잖아요. 그런 권리를 되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모든 지방 도시에 이런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주도가 우연히도 가장 먼저 이런 스토리를 가지게 됐죠. 사실 1965년까지만 해도 감귤 산업이 제주도의 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감귤이 있기는 했으나 산업은 아니었다. 그런데 감귤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나무 한두 그루만 있으면은 자녀를 대학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육지로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그랬죠.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서울에 가야 돼. 가면 돌아오지 마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유명해졌고요. 들국화의 최성원이 1988년에 제주도의 푸른밤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제주 이주의 로망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최성원님이 저때 이주를 하셨을까요? 네, 최성원님은 2011년에 이주를 하셨습니다. 네, 이효리를 보시고 이제 이주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래만 부르셨던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서울에서 너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원들의 상황을 보고 자발적으로 20명이 제주도 서울의 유수암리에 펜션을 빌려서 이주를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전 기업들의 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서명숙 이사장님이 2007년에 제주 올레길을 처음 만드셨죠. 서명숙 이사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대화 세대인데 그분이 제주도를 서귀포의 천지연 폭포 앞에서
자라나면서 이 지긋지긋한 서귀포를 떠나자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시사저널의 편집장까지 하시면서 번아웃이 될 때까지 일을 하신 이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이제 순례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향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이민자의 이주라든지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의 이런 스토리들이 하나씩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는 좀 특이한 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0대 인구가 순증가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도시에서 이런 도시는 세종시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그렇지만 정부 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좀 크다면 제주도는 자발적인 이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제주의 거주자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닌 그런 중간자적인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양한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제주창조경제역센터를 처음 이제 설립하고 이제 센터장이 되었을 때 제주도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전 기업들이 제주랑 융화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요. 여전히 인재 유출은 많이 되고 있고, 제주도가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주도가 기회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되게 모순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부동산 투자 붐이 너무 광풍이 불었고요. 그런데 벤처 스타트업이 투자받아서 성장했다라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주민들과 도민들이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대화할 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저희는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중심의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창업 생태가 혁신 생태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3년 반 전부터 센터 비전은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로 잡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이커넥트 행사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단지라는 곳이 여기가 이전 기업들이 오는 곳이에요. 조성을 했던 곳이고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렇게 중간에 이 곳에 있어요. 제주시청 옆에. 근데 저희는 작년 말부터 제주 원도심으로 좀 더 내려가서 혁신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도심은 굉장히 교통도 좋고 문화적인 자원, 꺼냈을 수 있는 과거의 히스토리, 디깅을 할 게 많은 거죠. 많은데 건물은 또 비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렇게 이슈가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정말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 그러면 민간 같은 공공이 있을지 않을까? 저희도 공공의 성격이 강한 중간 지원 조직이지만 저희는 창업 생태계를 하고 있고, 제주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부처는 다릅니다. 저희는 중기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부. 근데 부처 간의 협력은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리노베링 같은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분들이, 그리고 메타기획 컨설팅 같은 분들이 같이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공유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아까 탑다운으로 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터넷망과 같은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접속할 수 있고 그 접속에 의해서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네트워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메타기획 컨설팅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원도심 도시재생 스타트업 리서치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도심의 비전을 저희가 세우게 되었고요. 4월 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재생 제주 컬러키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여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단순한 포럼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들이 아젠다를 꺼내놓고 연결돼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들은 전체 내용이 풀텍스트로 저희 자료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풀로 영상이 아카이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변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왔고요. 7월 달에는 일본의 리노베링과 함께 리노베이션 스쿨인 제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일본의 기타쿠슈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빨랐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도시재생의 이슈들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런 거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부터는 그런 지원금 중심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진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건물주를 잘 찾아내서 그 건물주가 좋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기타쿠시에 시작해서 40개 도시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제주 원도심에서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오늘 이제 아쉽게도 못 오셨지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이 하신 포럼에서 이제 리노베링을 알게 되었고요. 올해 3월에 저희 센터에 지역혁신팀을 이제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이걸 꼭 같이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한일 유닛 마스터 교류회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실제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신 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하게 됐고 이분들이 이후에도 계속 지역의 혁신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영상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좀 이거 틀어드릴게요. 지역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혁신가가 필요한데요.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여서 제주의 원도심을 창조적인 허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이 뜻깊은 것은 한일 간의 교류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이 먼저 지역이 쇠퇴하고 지역 재생을 위해서 혁신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을 저희 쪽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주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런 변화를 다시 일본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시마 요시히코입니다. 街の価値を再発見するということは、建物だけでもなくランドスケープだけでもないんですね。そこに暮らしている人々、それから歴史や自然環境、さまざまな、側面からその地域の価値を探し出そうとします。ジェジュは僕初めてなんですけれど、非常に多様性を持った街ですね。そして、世界中から、旅行者が訪れる、歴史もさまざまな過酷な歴史もお持ちですけれど、非常に多様な歴史を持っている、それをもう一度再発見して今までにはない組み合わせによってその魅力を人に伝えるということをすればですね、こんなに力強い街は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저희 관건물 65 상하건물은 1979년도에 준공된 노후건물입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제주도 최초의 이제 영화관이었던 창신관도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2, 3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동아일보가 이제 와서 10년 이상 운영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 언론사가 이렇게 와서 입점할 정도로 저희 건물은 이제 두 도심의 상권의 이제 중심으로서 상징적인 건물이었죠. 저희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7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리노베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라든가 제가 살았던 칠성풍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궁금하게 돼서 건물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 건물은 3, 4년 전에 제가 매입을 했고요. 제주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도민으로서 제주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을 활용을 해서 문화적이고 관광적인 요소를 첨부해서 능력 있고 기회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의 이제 핵심은 젊은 사업자분들의 역량과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런 분들과 그런 사항들까지 공유하고 저희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까지 나누게 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그냥 건물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건물이 바뀜으로써 이 도시 생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간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전통은 있었지만 약간 이제 역사의 제한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젊은 층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건물을 잘 임대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목적만 있었으면 가장 적은 수리로 가장 괜찮은 사업자를 찾아서 임대를 줬을 거예요. 이 리노베이션 스쿨을 통해서 전에 받은 이야기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동네라든가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리노베이션 스쿨의 큰 화두는 이제 재생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재생함으로써 이 주변 거리까지도 다 같이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생도 필요하다. 제주가 갖고 있는 그런 공간과 색깔을 좀 더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이 리노베이션 스쿨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이 거리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나가서 유입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젊은 사람들도 잘 거주할 수 없는 이 동네가 죽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 동네 굉장히 재밌어, 볼 것도 많아, 그리고 살만해, 이런 지역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하는. 제주 구도심은 신도심과 달리 제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의 이야기와 전설과 색깔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제주의 원도심에 젊은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제주가 좀 더 제주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주었으면. 저의 본업은 건축이나 창업과는 무관한 관세 및 무역 컨설턴트로 서울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참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에 참여하기 전에는 뭔가를 시작할 기반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팀에 제주 도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팀에 계시고 그래서 아 정말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가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에 현재 호스텔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센터에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멤버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제가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굉장히 앞서 있는 일본 시장의 비즈니스 플레이어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일이 공간 소유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해오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서로 간의 그 이해 간극을 좁혀오는가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
이것을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을 얻은 건 이번 리노베이션인 제주가 전국 각지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진정성 있게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やっぱ韓国の方々の、熱意というか、あと一生懸命プレゼンテーションする力というか、やっぱりみんなが自己主張しながら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堂々と喋って議論す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すごく日本よりも優れて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のようにやっぱりみんなが議論をするっていう習慣があるところ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今後未来を切り開く上ですごく大事な力だと思うので、ぜひそ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続ける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大事に今後も街のことに取り組んで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回チェズでやってみて日本も韓国も変わらないんだなと思いました。韓国の人たちもかなりビジネスを通じて何か変化を起こせる力を持っているけど、みんな仲間とつながっていなかったり街中でどう行動して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りするのが韓国のチェジュの人たちだったのかなと。で今このスクールに韓国の国内からさまざまな地域から同じ志や価値観を持った若者が集まって3泊4日を共に過ごして一つの答えを、チェジュの街を題材にして一つの答えを出したんですね。で次は行動する番だと思います。その行動が伴わなければいくら考えても仕方がないので、チェジュの街を変えて、さらにまた自分たちの街も変えていくことを、狙ってます。僕らを韓国の人たちと一緒に日本の街もそれから韓国の街もまたアジアの困っている地域の同じような悩みを抱えて困っている地域の人たちにこのやり方を伝え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네, 리노베이션 스쿨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리노베이션 스쿨에서는 건물 3군데하고 또 산지천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4곳에 가지고 팀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업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이후에 아까 여성분이 이제 건물주 2세여셨던 포레스트 호텔, 과거에 옥림장 여관이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커뮤니티 호텔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물주도 수억 원을 투자를 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파티도 하는 등 지금은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지금 새로운 시도가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이광석 님이 페이스북에 건축사무소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전국에서 30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만큼 관심이 굉장히 촉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산지천 에어리어인데요. 여기는 공공에서 재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던 데를 싹 밀어버리고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의 예산으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모인 팀들이 시민 자발적 조직이 돼서 공공의 지원금 없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회째 진행을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4회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인데 실제 저기를 가보시면 완전히 텅 비어있고 너무 인프라는 좋은데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숙자도 간혹 있었고 예전에 좀 안 좋은 시설이 있었던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내 이제 신문에서도 이런 부분들 기자분께서 이렇게 잘 취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원금이 없이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할 때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이냐, 지속 가능성을 만들 것이냐, 이런 과제들을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노베이션 스쿨에서 만났던 분들, 여기 부여의 세관, 크립톤에서 엑셀러레이션 하고 있는 분이죠. 오늘 또 발표하실 고선영 대표 제주의 컨텐츠 중심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고은설 대표님은 건축가 출신으로 직접 리모델링을 하시는 전주분, 오늘 좀 아쉽게 조금 늦게 오시게 됐는데요. 오실 분이고요. 근데 이분들 세 분들은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레노베이션에서
같이 서로 방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임주선 박사님은 역시 계속 주선을 저렇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연구자입니다. 네. 대표님은 레노베이션 스쿨 이후에 이런 용기를 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기존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고쳐서 하고 했었는데 계속 보니까 그 전주에 노송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이 자꾸 재개발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건물주가 돼야겠다. 근데 자신은 돈이 부족하니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같이 뜻맞는 사람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10월 5일 날 올렸던 내용입니다. 노송 목공서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방식은 펀딩이 좀 특이한데요. 200만 원씩 30일을 모아서 6천만 원을 모으고 거기에 허그 자금이나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건물을 노송 목공서를 매입하고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다가 추가적인 또 참여자를 포함해서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에서 확산해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 펀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펀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예를 드신 부분이 유태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후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 펀딩하신 분들을 보면은 레노베이션 스쿨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제주에 김정현 대표도 있고 저희 박은하 팀장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며칠 전에 연락을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 오늘이 마감일인데 집주인한테 입금을 해야 되는데 2,6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패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집주인분에게 얘기했더니 12월 15일까지 시간을 줬다. 급하지 않다. 인자하게. 이걸 보면서 집주인도 펀딩에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더라고요. 집주인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내일 언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제들을 사실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더 큰 규모로 예산을 내서 밀어붙여야지 만들 수 있다고 기존에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근데 이렇습니다. 위에서 해서 막 돈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은 이거 부처 간의 장벽 때문에 여기서 받아서 하다 보면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리셋되고 한번 조직 개편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리셋되고 이런 과정을 해서 계속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혁신의 네트워크이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이옥형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점들이 연결돼서 변화를 확산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네트워크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은 초반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3년 이상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허브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일이고 분명히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 혁신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다룰 겁니다. 로컬 미디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공혁신 등.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게 어려웠던 교육의 혁신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의 혁신도 융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제조업도 나이키 같은 업체가 포틀랜드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되게 제조업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아까 봄에 컬러캠을 열었고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을 발굴해서 미더블 하고 제이커넥트 데이를 열고 아카이브에서 공유하고 다시 내년 봄에 사후 미더업이나 전시를 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계속 가속화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전 미더업도 이런 과정에서 통해서 50인의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사전에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디에어에서 사전 미더업을 했었고요.
제이코넥트데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깊은 대화 모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11월에 뵙겠습니다. 제주에서 만나요. 제이코넥트데이. 파이팅! 그래서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일반 참가자들도 오셨지만 내일은 좀 죄송스럽게도 일반 참가자들은 참여를 못하시고 50인이 언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밀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대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 아카이브돼서 다 텍스트로 아카이브돼서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거고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시면 3일째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들을 이제 원 컨퍼런스를 개설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실천가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큰 시대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서로 실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을 때 지역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제가 사회자인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강연에 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전반적인 행사의 취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역의 정책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라는 주제로 런던대학교 김정우 박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정우 박사님은 건축가이시자 도시 사회학자이시며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우 박사님 기조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정우입니다. 원래 처음 이제 시간이 바로 카운트,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시계가 있는데요. 저한테 처음 20분을 주셨는데 10분을 더 주셔서 30분이 돼서 약간 제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저께 런던에서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런던 시간이 지금 새벽 2시 40분입니다. 아직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강연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리허설을 2번을 했습니다. 박수를 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하고 유럽에서 한 400차례 정도 공식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강연 자료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연 자료를 준비할 때 제가 보통 1분의 이미지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1분 정도의 하나가 설명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94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1시간 반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30분에 줄여야 되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에 하나씩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뭘 보여주는지. 자, 여러분들은 제가 30분 안에 강연을 하면서 2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혁신이라는 것,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혁신이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영감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영감은 어떤 동기에서 오는가.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영감, 이것이 도시, 건축,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모티베이션, 동기라는 것.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도시나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차이가 없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들은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는가. 그래서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도시와 건축과 디자인에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가 부여됐는가 플러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저 이미지는 무엇일까 저를 따라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94장의 이미지를 가보겠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 일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 혹은 뭐 4차 산업 혹은 그 앞서서 창조경제, 그 앞서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하는 곳이 런던이죠. 런던이 공식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창조 산업을 최초로 출범시킨 도시이기도 합니다. 창조 산업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것이 테크시티 구글 캠퍼스이죠. 그래서 런던에 자리한 테크시티 구글 캠퍼스는 전 세계 창조 산업,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어떤 기술,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무엇을 인큐베이팅 하는가, 어떤 정책이 반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를 놓칩니다. 뭘 놓치냐면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 지금 이 이미지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런던의 테크시티 구글 캠퍼스가 자리한 곳은 영국의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그 동쪽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강남과 같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즉 런던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는 곳, 런던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 창업 생태계, 그 다음에 문화예술 생태계,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테크시티인데요. 그럼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이 사람들은 혹은 런던 시는 혹은 영국 정부는 무엇을 꿈꿨는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즉, 요 위치에 들어가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돼 있고 가장 소외됐던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작게는 런던, 크게는 영국 전체의 네트워크를 꿈꿉니다. 무슨 네트워크냐? 당연히 네트워크는 기술, 사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꿈꾸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매우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크시티가 출범했을 때 테크시티가 꿈꿨던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Young people 플랫폼을 꿈꿨다는 것. 과연 우리가 테크시티를 분석할 때, 과연 우리가 구글 캠퍼스를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의 플랫폼을 꿈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영국의 구글 캠퍼스는 매우 아름답거나 매우 혁신적인 공간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재활용 가구, 건물도 재활용, 전 보시는 것처럼 남은 재료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이 꿈꿨던 것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서 거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하게 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 문화, 예술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역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즉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특히 구글 캠퍼스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놀래요. 처음에는 와서 왜 놀래냐면 일단은 구글 캠퍼스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구글 캠퍼스 하면 굉장히 화려한 혹은 혁신적인 건물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뭐 그 디자인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간판도 없어요. 구글 캠퍼스라고 하는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여러 차례 돌다가 우연하게 찾게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전부 다 젊은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Young People 플랫폼을 꿈꿨던 이 공간에서는 초기에 처음 이곳이 자리 잡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와서 서로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스퍼레이션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뭐 놀기도 하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아까 영피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20대가 아니라 10대로 내려갑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쇼디치라고 하는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 그 영국 친구가 여기 하나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을 본대요. 이 지역에 10대들을 보면 걔네들이 자기가 퇴근할 때 가도 거기서 놀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량배는 아니에요. 불량배는 아닌데 그냥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아이들, 학교 안 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게 지역 커뮤니티로 확산이 돼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학교 안 가고 하는가? 당연히 이 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구글 캠퍼스가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갔을까? 구글 캠퍼스가 런던에 처음에 캠퍼스를 계획을 할 때 매우 발전된 곳에 들어가서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보다 많은 결과물들을 적어도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얻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구글 캠퍼스는 처음부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문화 생태, 지역의 교육 생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를 내는 데는 아까 우리 전정환 센터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3년, 4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글 캠퍼스를 이야기할 때 주로 돈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합니다. 얼마를 유치했고 얼마의 성과를 만들어냈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참석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여기 있죠. 얼마나 많은 직업들, 그러니까 로컬이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즉 돈의 가치와 더불어서 이 지역의 생태계를 바꾼 즉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합류했고 하나가 됐고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동기를 부여받았는가. 이것이 구글 캠퍼스가 영국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 금융 경제 중심인 런던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역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여기에서 답을 찾는 거죠. 다음에는 좀 다른 이야기 테이트 모던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화력발전소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영국에 버려졌던 런던에 버려졌던 화력발전소를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버려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건축적인 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즉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화력발전소가 현대미술관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해서 미술관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 즉 이 안에 어떤 미술품이 있는가. 이 안에 얼마나 비싼 미술품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버려졌을 때에 완전히 문을 닫았을 때 화력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들어와서 산책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현대미술관 안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네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 먹고 있는 겁니다. 현대미술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3, 4월이 되면 이제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3, 4월이 되면 미술관에서 양탄자를 깔아줍니다. 양탄자를 깔아주니까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굴러다니는 거죠. 네, 보십시오. 필요할 때 우리 지금 강의하는 공간처럼 스크린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강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적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여기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획이 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페셔널한 그 댄서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뭐 춤을 공부하는 이제 그 젊은이들인 거죠.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연극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재작년에 있었던 2016년에 있었던 책의 날에 그 오서들, 작가들이 모여서 그 독자들하고 그 뭐 사인회 이런 그 책의 날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미끄럼틀입니다. 테이트 모던 안에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이 미술품 관람하다가 좀 지겨우면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한 겁니다. 이게 상설이 아니고. 자,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유는 왜 그러면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저와 같은 행위를
기획했는가, 저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역은 템즈강이 이렇고요. 템즈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지역은 강북입니다. 여기가 강남이고요. 강북은 런던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입니다. 강남은 런던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전체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런던 전체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즉 가장 잘 사는 지역과 가장 못 사는 지역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의 상황이 아니라 무려 2000년 동안에 지속됐던 런던의 상황입니다.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왜 미술관에서 제가 보여드린 일련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즉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사람을 모이게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면 여기에다 모나리자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루블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올까? 천만에 안 오겠죠. 이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위험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2000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 이곳에 미술관을 만들고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테이트 모던은 현재 만들어진 지 2000년에 만들어졌죠. 2000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주민들이 찾는 이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테크시티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영감의 원천이 작용했는가, 그것은 바로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프로그램들인 거죠. 런던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테이트 모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템스강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 테이트 모던의 전신인 뱅크사이드 화력 발전소보다 더 큰 발전소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버려진 게. 이게 대략 한 4배 규모예요. 자, 그러면 발전소가 더 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뭘로 바꿀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미술관이죠. 그죠? 더 큰 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미술관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이게 4배 규모니까 그건 4배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나요? 당연히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은 지금 온고잉,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막 공사를 해서 바꾸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버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남아있는 화력 발전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려졌을, 그러니까 요거는 작동할 당시에 1940년대 모습, 2차 대전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요. 영국의 가장 큰 역세권에 이렇게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버려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이야기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그래서 안에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다 비어져 있고 껍데기만 남은 건물입니다. 자, 버려졌을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방치돼서, 뭐 제가 이게 버려졌을 당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 이런 발전소가 있었다 정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껏해야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프로축구나 운동선수들 이미지를 이제 슈퍼그래픽으로 해서 벽면을 활용하는 정도, 이게 다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거 계획 아닙니다. 된 게 아니라 9L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전체가 다 버려진 땅입니다. 런던에 버려진 땅이
100% 불가능합니다. 왜요?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애플의 유럽 본사예요. 이게 앞으로 유럽에 있는 모든 애플 관련된 직원이 전부 다 이리 이주하게 됩니다. 계획상으로 25,000명이 들어온대요. 여기에. 자, 그럼 애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제가 보여드리는 애플이 한 것은 뭐냐하면 애플이 런던 시에다 제안한 것은 런던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유산인 배터시 파워스테이션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애플이 여기에다가 매우 혁신적인 건물, 매우 우리가 말하는 첨단의 이미지를 가진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가치를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애플이 이 파워스테이션, 즉 영국의 혹은 런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스테이션의 대략 4분의 1 정도를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바꾸는 계획.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애플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영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이런 동기가 부여됐는가? 바로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럽 전체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근데 보통 그냥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여쭤보면 파리라고 답할 분은 없으시죠? 그죠? 만약에 런던, 그러니까 유럽에서 스타트업이나 혹은 창조 문화예술 산업이나 혁신 산업이나 혹은 4차 혁명이나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거에서 가장 앞선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앞서 보여드린 런던 혹은 베를린 혹은 북유럽의 몇몇 도시들 헬싱키나 이런 도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통계상의 수치를 보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 그 다음에 창조, 뭐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가장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고 있는 도시가 파리이고 그 파리의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션 F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테이션 F는 말 그대로 스테이션인데 역인데 이 역이 지금 가동되는 역이 아니라 문을 닫은 역입니다. 이겁니다. 스테이션 F는 문을 닫았는데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파리의 13지구의 13구에 있는 그 기차역인데 문을 닫은 기차역입니다. 이 문을 닫은 기차역을 없애거나 혹은 떼제베가 들어오는 첨단역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스타트업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테이션 F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내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완공되기 직전이고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2016년에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6월 29일 날 제 생일날 이게 오픈식을 해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제 제가 요 분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서 생일 잔치 겸해서 제가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있으세요? 감이 잘 없으시죠? 그럼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여의도 공원의 15배. 아주 감이 오시나요 이제? 감이 더 떨어지시나요? 그럼 감이 정확하게 잡히시게 에펠탑을 그대로 딱 쓰러뜨리면 사이즈가 똑같아요. 314m. 에펠탑을 딱 쓰러뜨리면 이거 똑같은 사이즈니까 참 상징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 스테이션 F의 사이즈가 이게 그 단일 공간입니다. 막힌 게 아니라 단일 공간 314m의 단일 공간에 파리에 기본적으로 활동했던 스타트업, 즉 젊은이들, 창조, 예술, 문화 모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전부 다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것은 당연히 파리만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 이것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꿈꾸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고 이것은 파리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은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가? 단순하게 기존에 앞서 있던 런던이나 다른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스테이션 F가 있었던 13구, 아까 제가 런던의
테크시티가 자리했던 쇼디치 지역과 마찬가지로 파리의 13구는 파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즉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을 바꾸기 위한 좋은 동력,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런던에서 배운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제 작동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우 다양한 임대료가 현재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의 기준으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리에서 활동하던 또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그다음에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던 많은 혁신 기업들이 지금 파리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컨테이너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어딘지 아시나요? 독일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죠?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칼스루헤입니다. 약간 의외죠, 여러분. 칼스루헤라는 도시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독일 하면 베를린, 뭐 함부르크, 그죠? 뭐 뮌헨 이런 도시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스루헤는 독일 도시 중에서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칼스루헤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일 나아가서 유럽의 미디어 산업의 메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르츠 아시죠? 헤르츠. 전자통신부 헤르츠. 헤르츠를 포함해서 독일의 미디어를 포함한 주로 전자 장비 기술 이것이 대부분이 이 그 칼스루헤 지역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헤르츠 박사, 헤르츠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헤르츠 박사도 이 칼스루헤 출신입니다. 멋지게 생긴 이 건물은 원래 여러분 기능이 뭐였는지 짐작하시나요? 원래 뭐였을까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의 원래 기능은 탄약창이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 당시에 건립했던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무기고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기능으로 쓸 것인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고민을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이거 뭘로 바꿀까요? 뭐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 생각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뿐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바꾸면 일단 한 50%는 성공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아까 왜 런던의 테이트 모던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꿨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칼스루헤라고 하는 이 도시의 미술관, 박물관이 대규모로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버려진 탄약 창고, 칼스루헤 탄약 창고를 무엇으로 바꿀까?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DNA가 무엇인가? 즉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티브가 무엇일까? 바로 여태까지 칼스루헤를 지탱해 왔던 전자, 통신, 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을 그러니까 탄약 창고를 그대로 다 두고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구조물을 이제 그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 이 내부 공간을 전부 다 전시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각종 스타트업들이 전부 다 들어오고 예술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뭐 전등갓 같은 거 전시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벽면 활용해서 전시하고요.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종 그 미디어 관련된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다 하면서 그래서 소리에 반응하는 이런 이제 그 전시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유리로 된 요 건물이 유럽의 최고의 뮤지션들이 가장 선호하는 녹음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의 그 많은 뮤지션들이 여기에서 녹음하는 것을 이제 그 꿈꾸는 그 정도로 아주 그 소위 퀄리티가 높은 그 스튜디오죠. 뮤직 스튜디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왜 칼스루헤가 미디어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칼스루헤 주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스루에는 버려졌던 탄약 창고를 미디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도시의 생태계를, 즉 인스퍼레이션과 모티베이션이 앞서 소개한 다른, 즉 런던이나 파리와 다른, 그러나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지역의 가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사례를 보여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코플라자인데요. 여러분,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암스테르담은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도시, 뭐 물의 도시.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암스테르담 건축가들입니다. 로테르담 건축가들입니다. 크게 보면, 즉 네덜란드 건축가들이에요. 왜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느냐? 이들의 DNA가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되고, 이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코플라자라고 하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플라스틱 프리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슈퍼마켓에서 이렇습니다. 몇 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별거 없습니다. 자, 별거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별게 있죠. 보십시오. 몇 개가 있다고요? 682개의 제품이 플라스틱 프리, 즉 포장에서 모든 방식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100% 재활용 재료, 썩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보시면 없죠, 당연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넘어가시면 플라스틱 프리 존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이걸 보시고 여러분, 이거 플라스틱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썩는 재료예요. 전부 다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컴포짓,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컴포짓 비닐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썩는 재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써 있죠. Looks like plastic, it isn't, but it isn't. 그죠?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포장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즉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DNA는 전 세계의 친환경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암스테르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네덜란드 잘 먹고 잘 살자,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전 세계의 친환경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도시가 암스테르담이고 전 세계의 친환경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국가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디자이너들과 그 국가의 건축가들과 그 국가의 도시계획가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즉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은 어디에서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영감들을 얻어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 그래서 물건 파는 분들, 그리고 이 이코플라자를 만든 주인공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코플라자를 활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뭐냐면 이코플라자에 여러분 주스를 사러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병을 직접 들고 가셔야 돼요. 주스가 여러분들 사서 들고 와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릇을 들고 가서 받아 가져와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영감의 원천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도시 네덜란드, 내 국가만 잘 살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플라스틱 프리 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들의 의도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 지났네요, 여러분. 네, 42장, 이제 43장째 보여드릴게요. 93장째.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면 도시는 여러분 진화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도시는 진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지금 이것은 강에 비친, 제가 런던을 가지고 그려봤는데요. 강에 비친 도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에 도시가 비추면 이렇게 보이겠죠. 뭐 런던 아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강에 비친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도시를 인식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부 통으로 하나로 보이죠. 전체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요 샤드 템즈라고 하는 2015년에 만들어진 런던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샌폴 대성당, 기원전 650년 전에 만들어진 샌폴 대성당, 잘 알고 있는 빅뱅이 있는 사원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런던 아이, 그 다음에 타워 성, 거킨이라고 하는 건물. 이 이미지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의 켜가 들어 있습니다. 이 2000년의 시간의 켜가 들어 있는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어떠한 동기와 어떤 영감이 작용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싹 헐어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도시는 결코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진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고, 그 중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는 과연 지금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바로 지역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주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직면한 숙제이자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